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박수를 많이 쳐주시네요 여러분. 네,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는 뭐 세계 각국에서 참여해 주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국의 시대 강의 18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강의는 제국의 시대는 20강까지 갈 예정이고요. 20강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한국사 이야기로 방향을 바꿔서 또 한 24강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국사 이야기는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도 많고 그렇지만 매번 강의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이 저한테 듣기도 하고 또 검토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18강 제국의 시대가 지금 깊어가고 있는데요. 관계의 질적 전환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낸 어휘거든요. 그러니까 동학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힘이 어디 있을까? 이걸 제가 오래 궁리했는데 제 나름으로 봤을 적엔 그것이 바로 전환인데 어떤 전환이냐면 관계의 전환이었어요. 어떤 관계의 전환이요? 모든 관계의 전환.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람과 무생물, 사람과 우주,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관계의 전환인데 그 전환이 동학의 경우에는 양적 전환이 아니고 아주 질적인 전환이다. 양적인 전환이라는 건 뭐예요? 양적인 전환이라는 거는 조금 하던 것을 많이 하고 많이 하던 것을 조금 하고 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질적 전환이라는 건 뭡니까? 아예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한 전환을 꾀하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21세기가 되니까 제가 책 두 권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가 바로 대전환의 시대다라고 외치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저술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그냥 아주 경제적인 면에서도 투자도 이제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해야 된다. 투자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역사상에는 그런 대전환을 이끄는 5가지 서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대전환의 스토리를 연구한 책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대전환이 필요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대전환을 양적으로 아니고 본질적으로 핵심에서부터 바꿔놓은 사람이 있었더라. 그이가 바로 동학의 두 번째 큰 스승이었던 해월 최시영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해월 최시영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대전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좀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지금 아래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구식은 아날로그형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형식의 사고방식을 디지털형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AI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시영이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시듯이 1908년에 교수형을 받고 숨을 거뒀어요. 아니 왜 그 동네는 다 사람이 제대로 죽질 못하고 잡혀서 그렇게 죽습니까? 글쎄요, 나쁜 짓 하자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너무 좋은 짓을 하자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쁜 짓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최시영 선생이 교수형을 당할 적에 누군가는 또 선고를 했을 거잖아요, 형을.
그 형을 선고한 사람들은 당연히 판사들이죠. 그죠? 일본법에 의해서 형을 받은 것은 아니고 대한제국의 법에 의해서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사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조병갑이었어요. 조병갑이 누굽니까? 국회의원 아무개의 뭐 증조할아버지. 물론 국회의원 아무개의 증조할아버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전라도의 고부군수로 있을 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894년에 갑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오 동학 농민혁명에 말하자면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람이, 나쁜 의미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자극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탐관오리 조병갑이에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조병갑이는 불사조였어요.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회전문 인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드디어 1908년에 동학의 큰 스승인 최시영 선생에게 교수형을 선고하노라 하는 그 판사가 되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조병갑이쯤 되면 지가 정말 죽을 죄가 있었으면 잡아서 죽임을 당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먹고 살 거는 충분히 있으니까 어디 조용히 근신을 하면서 책이나 읽고 음악이나 들으면서 반성을 해야 옳은데, 이자가 또 뻔뻔하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역사상의 훌륭한 인물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역을 했다니, 그런 걸 보면요, 저는 이 조병갑이의 증손녀라고 하는 분이 이 여차하면 나타나서 뭐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좌제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병갑이 아들이나 손자나 증손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정치도 하고 뭐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의 할아버지가 조병갑이었다면 내가 하필 정치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법으로야 허용이 되는 거지만 그거는 저는, 물론 직업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만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 말하자면 히틀러에게 증손자가 있었을 때 히틀러의 증손자가 독일의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꼴이 뭔가 하는 것도 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연좌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멋진 건 뭐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완용이의 자손들이 아직도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대개는 다 듣기 싫은 소리가 안 들리는 캐나다로, 미국으로, 호주로 이민 가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로, 연좌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의 질적 전환을 얘기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관계라면,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조병갑이라면, 이완용이라면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과 화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조병갑이든 이완용이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완용의 후손이라면 캐나다로 이민 갔다라도 한국으로 돌아오겠어요. 돌아와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을 펀딩을 해가지고 재단을 하나 만들겠어요. 어떤 재단을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돕겠다. 또는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 정치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은 화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냐? DNA가 무슨 죄가 있냐? 나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나도 정치 좀 하고 싶다. 나도 사업 좀 하고 싶다. 나도 국회의원도 좀 하고 싶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조병갑의 증손년지 뭔지 아는 사람, 제가 일면식도 없지만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수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좀 틀렸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역시 훌륭한 집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시영 선생을 얘기하는데
그 최시영 선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저는 관계의 질적 변화라고, 대전환의 시대에 최시영의 해법은 관계의 질적 전환이라고 했는데 증거를 딱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증거는 이런 거죠. 대인전물이라고 하는, 대인전물이라는 말은 대인은 사람을 상대하는 걸 말하고 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상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관계의 질적 전환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최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에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하라. 스스로를 어린이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리요.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노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절이 최시영 선생이 사람 관계, 대인 관계에서 가르친, 설파한, 주장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자기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자기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린 아이처럼 스스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난 아는 게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난 많이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어른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 다 어른이다. 나이가 많아서,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고 나이가 적어도 어른이다. 내가 남성이고 상대가 여성이어도 어른이다. 누구를 만나든 어른을 대하는 그런 공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누구의 말씀을 듣든 간에 거기에서부터 배우려고 하라는 거죠. 스승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인이나 어린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이거는 19세기에 보통 사람들은 이른바 아녀자니 부녀자니 해가지고 아이나 여성의 말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건 뭐 들을 필요도 없어.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최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고 그 아이나 그 여성을 내가 스승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다 시천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 모심, 하늘로 섬길 만한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능히 이 이치를 알면 살생을 금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이 금해질 것이다. 제비의 알을 깨치지 아니한 뒤라야 봉황이 와서 거동하고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라야 살림이 무성하리라. 물건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설명이 필요한가요? 구구절절 다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아무리 시원찮은 나무라도 그 나무의 싹을 꺾지 않아야 그 자리가 숲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소한 날짐승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잡아서 없애지 않아야 그 날짐승들 가운데 봉황도 있고 기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존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바로 관계의 질적 전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시영의 스승인 최재훈은 차별금지법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요구했던 거죠.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절대 안 된다. 차별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다 하늘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최시영은, 그 제자인 최시영은 거기서 좀 더 친절하게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이 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풀도, 나무도, 바위도, 물도, 공기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늘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물들을 하나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라도 이것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모든 것을 타자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타자화라는 건 뭐예요? 대상화잖아요. 모든 것을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 나로 생각하라는 거죠. 의자를 볼 때도 이건 의자가 아니라 나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내가 내 위에 깔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 칼로 쿡쿡 쑤시거나 톱으로 아무렇게나 자르거나 하면 그게 안 될 일이죠. 물 한 모금을 마시더라도 이게 내가 나를 마시는 걸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까지 물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어. 이거 100원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죠.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서도 뭐 잊어버렸으니까 뭐 여름에 쉬니까 빨리 버리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을 만큼만 잘 만들어서 식구들이 맛있게 잘 나눠 먹을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뭐 요즘 시장에 가면 싸. 그냥 몽땅 해놓고 못 먹으면 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음식물을, 버려지는 음식물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이 최시영이라는 분은 사실은 그 신분으로 말하면은 종이나 다름없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이분은 서당에 다닌 적도 없어요. 이분의 스승인 수훈 최재우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서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 최옥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학자였어요. 벼슬은 없었지만 이름난 학자였어요. 시골에서는. 그런데 최시영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은 경주 최씨라고 하지만 사실 뚜렷하게 근본을 알 수 없는 아주 그야말로 평미란 말이 아까울 정도로, 평미란 말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천대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몸이 날렵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일솜씨가 뛰어난, 그러면서 아주 총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경대전 같은 경우도 그게 다 한문으로 된 글이잖아요. 이분은 한문을 몰라요. 한문을 모르는데 다 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총명하면. 그러니까 스승님이 뭐라고 가르치고 그걸 한문으로 하면 이렇고 저렇고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걸 여러 번 듣고서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저절로 외우는, 그런 말하자면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쭉 외우는 것을 들으면서 글자를 아는 선비들이 그건 한자로 하면 이런 글자가 맞겠네 라고 따져서 최재우의 말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자가 바로 최시영이었어요. 이런 분들 있죠, 그죠? 없나요? 있어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합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조선의 역사 중에 지금 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김덕신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알아요? 김덕신. 조선 후기에 김덕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기억력이 꽝이었어요. 기억력이 꽝이어가지고 자기가 읽고 외운 글을 나중에 자기가 쏟아내면서 그것을 책에서 읽은 줄을 모르고 자기가 지금 그 글을 지어냈다고 좋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귀를 듣고서 그분이 양반이니까 말을 끌고 가던 종이 듣고서 새님, 그거는 새님의 글이 아니고 새님이 여기까지 오면서 말을 타고 말 위에서 계속 외우던 것이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력이 나쁜데도 추가로 공부를 해서 훌륭한 선비가 된 사람이 김덕신이고, 김덕신의 마부는 한자는 한 개도 모르면서도
하도 새님이 위에서 중얼중얼 하니까 그걸 다 외워서 그야말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경우가 김득신의 종이었지. 아주 똑똑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최보따리가 바로 그렇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은 그런 분이었어요. 풍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전을 송두리째 외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우리말로 깊이 새겨서 잘 가르쳐준. 그리고 재주도 아주 뛰어나서 어떤 재주가 있었냐면 이분이 미투리를 삶는 재주가 있어요. 미투리. 미투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신발이에요. 집신인데 그냥 지푸라기로 만든 집신이 아니라 좀 고급한 신발. 가령 뭐 삼 같은 거로 꼬아서 만든 값비싼 신발이죠. 그냥 집신도 좋지만 집신 중에서도 잘 만든 집신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최 선생은 미투리를 삼을 줄 아는데 이 최 선생이 관원에 체포가 되지 않으려고 늘 피난을 하는 중에도 항상 그렇게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 이분이 신발을 몇 켤레만 만들면요, 그걸 가서 장에 가서 팔면은 하숙비가 충분히 나와요. 그럴 정도로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수제 재화의 달인이었어요. 이 최 선생은 별명이 최보따리예요. 왜냐하면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여행을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이죠.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조직을 재건하면서 강화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선생님의 글을 모아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간행한 분도 바로 이 최시영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야말로 스피노자를 생활화한 분이기도 했어요. 스피노자가 뭘로 유명하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이름난 철학자지만은 이분이 다른 직업이 없었고 안경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렌즈를 갈아서 닦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최시영 선생은 어디 가서 하루 저녁을 머물고 또 떠나가더라도 나무를 심을 때 같으면 나무를 심고, 멍석을 삼을 때 같으면 멍석을 삼고, 미투리를 만들 때는 미투리를 짜고, 그렇게 손을 놀리지 않고 다닌 분이에요. 내가 동학의 2대 교주인데 계란찜을 해오너라, 삼겹살을 가져오너라, 떡을 가져오너라, 이런 분이 아니고요. 그 어떤 거친 음식도 달게 감사하면서 받아 먹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짬짬이 다 하면서 그렇게 움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만 한 분이 아니고 말이 곧 실천인, 실천이 곧 말인 분이 바로 최시영 선생이었는데, 저는 이 최시영 선생이야말로 우리나라의 19세기의 평민 지식인의 그야말로 가장 대표가 될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지식인과 평민은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야말로 바로 그 평민 지식인 아니십니까? 저 자신도 평민 지식인입니다. 제가 무슨 저는 그런 높은 자리, 제가 위선을 떠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그런 대접, 그거 다 싫습니다. 불편하잖아요.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떨 때는 가난하게 사는 것, 제가 가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재벌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요, 어떨 때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공자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도가 이루어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치를 잘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일을 못해가지고 내가 직업이 없고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도둑놈이 날뛰고 있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거는 그게 자랑이 되나요? 저는 그건 자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도둑놈들이 날뛰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을 정도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저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이 아니고 당장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은 저한테 주셔도 되고 다른 좋은 일에 쓰셔도 좋다고 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최 선생님 경우에는 그 험한 시대를 가로질러 가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험한 세상을 가로질러 가면서 어떻게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말은 가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일을 자기가 해결하고 그렇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해월 선생의 유품으로 도장이 지금 도장 그 자체가 아니고 도장 찍힌 것이 남아 있는데 어때요? 글자 익히십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바로 해월이라고 하는 도장이에요. 해월. 아니 한자도 모른다면서. 그래도 이 해월이라는 글자 정도야 아셨겠죠. 그분이 여간 영리한 분이 아닌데. 그런데 아무튼 이 해월 선생은 굉장한 분인데 이 해월 선생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해월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1894년에 갑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해월 최시영 선생이 동학의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 지도자인 해월은 동학 농민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학 농민혁명을 직접 일으킨 것은 동학도들 중에서도 이른바 남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남접은 해월 선생의 직접 지도를 받지 않는 남쪽 지방 사람들, 주로는 전라도 사람들이죠. 전봉준이나 김계남이나 손화중이나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다 해서 이제 그 남접과 최시영 선생이 직접 관리하는 동학을 북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주로는 이제 충청북도, 경상도 또 강원도 쪽 이 북접을 대립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오해냐면 늦어도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때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번 강의에서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살짝 최시영 선생을 얘기하는데 살짝 얹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2차 동학농민혁명은 누구를 상대로 싸운 거냐면 바로 제국주의를 상대로 싸운 거거든요. 일제를 상대로 싸운 거거든요. 일제를 상대로 싸웠어요. 함께 싸운 거예요. 전봉준, 최시영 다 함께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군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만 하더라도 111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체포당해서 총살을 당한 분도 6명이 있고요. 또 자결을 하신 분도 2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9명의 죽음은 순국인 거죠. 순국. 그건 동학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111명, 약 119명, 약 120명. 이분들은 사실은 외세에 반대하고 그 외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당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놈들, 일본에 저항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분들은 보훈처에서 훈장을 줘야 할 뿐이에요. 표창을 해야 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독립운동을 한 것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공식적으로 망한 1910년 이후에 일본과 싸운 사람들만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본의 침략에 저항해서 19세기 말에 싸운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그냥 그건 난리를 일으킨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갑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을 계승한다면 그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은 대한민국의 성립에 기여한 겁니까? 이바지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는 그건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헌법 전문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건 대한민국과 무관한 일이다. 왕건이 고려 통일한 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넣지 않았잖아요, 전문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거 거기 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갑오 동학농민혁명은 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상응한 대우를 이제 우리가 보훈부가 만들어졌으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제가 이미 싹을 보면 안다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꼴로 봤을 적에 이 갑오 동학농민혁명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이 사람들이 훈장을 주고 뭐 상을 줘서 포상을 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곧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구성이 되면 정상적인 정부 아래에서는 이렇게 목숨을 바친 분들, 이분들이 훈장을 보고 훈장을 노리고 목숨을 내민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후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분들의 어를 기리고 이분들의 숭고한 죽음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독립운동 서훈을 해야 된다고는 주장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크게 호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곁으로 좀 빠져나갔지만 완전히 삼천리에 빠진 건 아니죠, 그죠? 이 정도는 용서하시죠. 그 최시영 선생, 그러니까 그 최시영 선생은 무조건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최시영 선생은 무조건 투쟁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 최시영 선생도 목숨을 걸 때는 걸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걸었기 때문에 1908년에 교수형을 당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최시영 선생도 당연히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해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봉준 선생도 당연히 포상을 해야 옳다. 그 최시영 선생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어서 지금 이렇게 동경대전 용담유사 책자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분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인쇄술을 쓴 게 아니고 전통적인 인쇄 방식을 빌렸기 때문에 목판이 있잖아요. 그 목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분이 도망 중에, 피신 중에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인적 자원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정체가 탈로 되고, 그죠? 붙잡혀가기 십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밀을 유지하고 책자를 무사히 발간해서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최시영 선생의 리더십이죠. 최시영 선생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했는가, 동학교단이 얼마나 굳게 뭉쳐 있었는가, 거기에 스파이가 왜 파고들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파이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관청에 이걸 고발하지 못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관청의 눈을 속이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사를 하더라도 여러 날이 걸리고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되면 적발이 되기가 쉬웠을 텐데 이렇게 버젓이 인쇄소를 차려놓고 경전을 편찬해서 간행을 했는데도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최시영 선생과 동학의 이른바 포접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포와 접이 있었죠. 그 단위로서 아래는 접이 있고 접들을 묶어서 포로 그렇게 봤는데, 포란 말은 부대라는 거죠. 포대 있잖아요. 포대. 그릇이라는 거죠. 큰 그릇. 쌀을 담는 큰 그릇을 한 포, 두 포 하잖아요. 그 포. 그 포 안에 들어가는 건 접이라고 하는데, 접이라는 말은 본래 어디서 나온 건지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서당에서 공부하는 팀을 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당에서
공부할 때 팀장을 접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시고 조교 정도, 그 훈장님을 도와주는 조교 정도를 접장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학교 용어를, 그리고 포라고는, 포대라고는 한포, 두포 하는 그 농민의 용어를 그대로 살려서 접과 포. 그러니까 동학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어때요? 평민 친화적이다. 접이라고 하는 지식인의 용어와 포라고 하는 농민의 용어를 하나로 묶어서 제도를 삼았다. 그런데 그 제도가 이렇게 작동이 잘 되었다니 도대체 어떤 조직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 정도죠. 그래서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을 누가 책을 썼는데 보니까 좋은 책인데 제목이 뭐예요? 일하는 한울림이에요. 최 선생은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대접은 늘 받으셨지만 그러나 항상 일을 하셨다.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본래 농민 출신이다. 본래 농민 출신이고 본래 이장 출신이다. 농사를 지어서도 자수성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바꾸는 농부가 되었다. 세상에 생명의 씨를 뿌려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관계의 질적 전환을 도모했다. 아주 핵심이 되는 말은 제가 조금 이따 하려고 해요. 조금 이따가. 정말 핵심이 되는 말은 4글자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우리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자면은 최 선생은 여성의 인권에 주목했고 최 선생은 어린이의 인권에 주목했어요. 양반과 상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적자와 서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선비와 농사꾼 그런 정도가 아니고 더 의진 곳을 향해서 바라봤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성, 그리고 그보다도 더 후미진 곳에 어린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라는 표현도 없었잖아요. 어린이라는 이 말 자체가 동학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다 그냥 애라고 했지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죠. 이라는 말은 본래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분이란 말이에요. 어린이란 말은 어린 분, 어린 분, 나이가 좀 적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깔보는 말이 아니고 존중하는 말인 거죠. 그 말이 소파 방정환에게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소파 방정환은 또 동학의 3대 선생이었던 의암 손병희 선생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남편, 즉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사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요. 이 최시영 선생에게 찾아볼 수 있는 제일 귀한 가르침은 뭐냐면 이천식천이었어요. 이천식천. 일단 그 4글자만 들어보시죠. 주어는 생략됐어요. 주어는 우리가요. 우리가 하늘인데 하늘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인데 우리가 먹는 것도 하늘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내가 밥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사실은 하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그릇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사람이 되고 못 되고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훗날 원주에서 한살림 운동을 시작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바로 최시영 선생에서 그 가르침을 배웠고, 그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글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써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화면에 보이는 밥 한 사발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그리고 쓴 글씨인데 글의 내용은 최시영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쓴 책
선비와 함께 춤으리라고 하는데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이런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하늘을 떠날 수 없고 하늘은 사람을 떠나서 이루지 못하나니. 하늘이 스스로 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호흡과 동정과 의식은 이것이 서로 도와주는 기틀이니라. 사람과 하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람은 먹는데 의지하였나니.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없다는 거죠.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아는 데 있나니라. 이 밥 한 그릇의 의미를 알아야. 그럼 여러분 그러실라나요? 아, 그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쩌고 이런 말이 있어서 푸시킨이 했다고 하더만.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의미는 훨씬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밥 한 그릇의 의미를 알아야만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고 하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쉬운 말 같기도 하고 어려운 말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모두 하늘을 모신다. 그러므로 이천식천은 우주의 당연한 이치이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이건 알겠죠. 그런데 땅의 하늘을 섬기고 곡식의 하늘을 섬기고 물이, 바다가, 공기가, 바람이 하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에 움직이지 않는 바 없다라는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도, 물이 있는 것도, 흙이 있는 것도, 공기가 있는 것도, 그 무엇도 하늘과 무관한 것이 없다. 아니, 그 하늘 자체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은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우리 인간이라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마치 하느님을 위하듯이 못 하나, 나무 조각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해라.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맘대로 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자, 그러면 밥 한 사발을 우리가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밥 한 사발에 담겨 있는 하늘의 뜻을 헤아려라. 그 밥 한 사발이 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 밥 한 사발을 먹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도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밥 한 사발을 먹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되는가? 이 밥 한 사발을 먹은 내가 세월을 허비해서 되는가? 이 밥 한 사발을 먹은 내가 남을 해쳐서 되는가? 이 밥 한 사발을 먹은 내가 핵 폐수를 방류시켜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려도 되는가? 이 밥 한 사발을 먹은 내가 철도를 휘어서 돈을 벌어도 되는가? 이 밥 한 사발을 먹은 내가 고속도로를 휘어가지고 떼돈을 벌어도 되는가? 그걸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이 밥 한 사발에 밥 한 알도 사실은 하늘입니다. 나하고 똑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밥알이 할 수 있는 건 다르죠. 나는 밥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일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늘이 바라는 것, 하늘이 옳게 여기는 것, 하늘이 그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한 알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사람, 밥 한 사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망가뜨릴 리 없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약자를 괴롭힐 리 없다. 그 사람은 결코 누군가 앞에서 힘 자랑을 할 리가 없다. 그 사람은 결코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 그 사람은 결코 차별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실천으로 해올 최시영 선생은 우리와 함께 머물다가 결국은 교수형을 받고 돌아가셔서 지금은 저 경기도 이천에 높은 산에 가면 이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동학은 3대가 되면은 의암 손병희 때 이르면 이름이 바뀌죠. 이제 더 이상 동학이 아니라 천도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큰 스승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오늘날에는 세력으로 보면 아주 약한 그런 종교가 됐죠. 저는 그 동학을 종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19세기 말에 우리가 제국주의의 침략 앞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을 때 이분들이 일어나서 매우 신기한 가르침으로, 평범하지만 신기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일깨웠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의 큰 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말은 인내천이라는 말인데 인내천이라는 표현을 직접 쓴 분은 손병이었어요. 3대 교조. 그리고 수훈, 최재호 선생은 인내천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고 시천주, 천주를 섬겨라고 했는데 그 본질이 결국 말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뜻이었다고 봤고요. 최시영 선생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양천주와 사인여천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마 저것이었다. 이천식천, 모든 것이 다 하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최시영 선생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은 결국 생태적 전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 생태적 전환을 할 적에는 최시영 선생의 뜻을 받아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한 이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여기서 나도 하늘이고 그대도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달이 나이고, 그러니까 달과 같은 그런 존재도 하늘이고, 해가 나이거늘 해도 하늘이거늘 분명 그대는 나일세.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내가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내가 아닌 나라고 생각했을 적에 어떻게 바닷물에 핵폐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땅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락 한 알 속의 우주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락은 조그마한 한 알갱이지만 이 알갱이가 바로 뭐예요? 사실은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와 동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사상이라고 하는데, 생태사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17강이 아니라 18강인데 17강이라고 잘못 적혀 있네요. 해월 최시영은 참 평민지식인데, 이분은 사실은 삼경을 주장했던 거예요. 즉 하늘도 존경하고 사람도 존경하고 사물도 존경하라. 그러니까 하늘도 하늘이고 사람도 하늘이고 사물도 하늘이다 라고 봤으니 이게 바로 관계의 질적 전환인 거죠. 사람은 사람이고 사물은 사물이다가 아니고 사람도 하늘이고 하늘도 하늘이고 사물도 하늘이다. 모든 것이 다 하늘이다. 그러한 최시영 선생은 입으로만 그 하늘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2차 갑오 동학농민혁명 때는 제국주의와 직접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분은 제가 앞에서 강조한 이천식천, 우리 모두가 하늘이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것도 또한 하늘이다. 하늘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생태 전환을 선언했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는 최시영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는 한살림 운동을 한 무의당 장일순 선생과 같은 분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일깨워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의당 장일순 선생하고 교수님은 무슨 관계인가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는 만난 적이 없지만 생각과 생각으로는 이미 통하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무의당이고 무의당이 바로 최시영이고 최시영이 바로 최재우고 최재우가 바로 하늘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이다.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지만 이 차이는 기능적인 차이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늘이시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